최지용님, 마인드 머슬 커넥션 잘하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운동을 회원님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근육으로 그 무게를 컨트롤하느냐, 그러니까 무게로 컨트롤을 하느냐, 무게로 컨트롤을 못하느냐, 이거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잘하냐 못하냐가 결정되거든요. 운동할 때 해당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줘요. 운동을 만약에 두 명이 같이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운동하는 부분이 뭐 가슴이다. 그러면은 가슴 근육을 이렇게 한 명이 눌러 놓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타겟팅에 그 근육이 텐션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잘 되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일단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감각을 계속 끼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을 깨운다라는 게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주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하는 저중량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이유치 또토러님, 병풍서고 왔대요. 근데 또 그게 기반이 됩니다. 이게 시합이라는 게 병풍을 서도 얻는 게 반드시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죠. 시합을 나갔을 때 부모님 가족을 다 불러. 그리고 병풍을 서. 그러면 이제 이 멘탈이 깨어납니다. 와, 씨발 내가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개 쪽을 한번 당하면은 확실히 사람은 근성이 더 높아져. 내 근성이 9였다면 개 쪽을 당하고 나면은 근성이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병풍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이제 병풍을 많이 서봤고, 그것을 또 발판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렁님, 보통 보디빌더 선수들은 시즌기 때 부상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황철순 선수도 부상 없이 운동하는 선수들 없다고 하셔서 선수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죠. 시합을 나간다고 전부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시합으로, 보디빌딩 시합으로 돈을 버는 사람, 보디빌딩 시합으로 금전적 이득을 벌어서 나의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가 가능한 사람을 저는 선수라고 보고, 그 외에 시합을 나갔는데 돈 한 푼 못 벌고 트로피만 달랑달랑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생활체육인이다. 그건 선수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프로 선수들, 말 그대로 보디빌딩 시합에서 돈을 버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있어도 해야죠. 왜냐하면 직업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감기 걸렸다고 회사 일 안 해요? 아니잖아. 나가서 해야 되잖아. 똑같죠. 진짜 선수들은. 근데 이제 생활체육인 관점,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상이 생기면 당연히 쉬는 게 낫다. 괜히 그걸 키울 필요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익님, 김계란님 3대 600이 넘어가시는데 왜 몸이 작아 보일까요? 보디빌딩을 안 하니까요. 되게 당연한 거죠.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한테 왜 몸이 안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파워리프터한테 왜 보디빌더처럼 몸이 안 좋아요? 이러면은 되게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한테 왜 무게를 못 들어요? 이것도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빌더는 외관상 보여지는 몸이 좋게 만들기만 하면 그게 보디빌더지, 시합 나가서 나 3대 1000이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점이 다르다. 파워리프팅에 중점을 두고 운동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근육의 그 부피가 필요 이상으로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그래서 수행 능력이 좋은 거, 무게를 효율적으로 드는 거. 무게를 효율적으로 드는 건 인대도 굉장히 잘 가져다 쓰고 반동도 굉장히 잘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최대한 억제해서 근육으로, 내가 원하는 근육으로 무게를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몸을 키우는 사람들은. 한니발 라이즈, 요즘 내추럴 유튜버들이 자꾸 편가르기 부추겨서 사람들 댓글 볼 때마다 빡치네요. 뭐만 하면 내 다음 약쟁이 너희도 보디빌딩이라는 게 케미컬을 배제할 수 없는 운동인데 왜 이렇게 내추럴티 못 내서 안달인지. 장사하는 거죠. 굉장히 이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종족적 특성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많은 한국인 숫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종족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도덕적인 걸로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한 척하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이런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낀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스 관광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 단체 관광을 오고 일본 사람 단체 관광을 오고 한국 사람이 단체 관광을 와요. 그럼 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버스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 관광을 할 때도 다들 그냥 조용하고 나갈 때도 그냥 깔끔하다. 일본 사람들의 그 특징.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앞에서는 되게 막 예의 바른데 나갈 때 보면은 쓰레기가 구석구석 다 박혀있대. 약간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되게 심하죠. 자, 예를 들어서 레슬링 같은 게 굉장히 옛날에 인기가 많았는데 그거 쇼다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레슬링을 안 보기 시작했던 거. 그거랑도 되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도덕적인 그 잣대를 들이미는 그 인구의 숫자가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요.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디빌딩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대부분 뭐 아놀드나 뭐 유명한 그 로니 콜먼이나 뭐 이런 괴물 같은 보디빌더들이 많이 떠오를 텐데,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추럴 보디빌딩이 뭐랄까 더 선호해. 말로는 내추럴 보디빌딩이 더 좋아 이러면서 찾아보는 거는 외국인 보디빌더를 찾아봐요.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아이러니해요. 편가르기 하면서 뭐 돈 버는 용도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디빌딩이라는 자체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통적인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디빌딩이 1회 올림피아 때부터 약을 썼어요. 그 1회가 레리 스콧이었나? 그 1회 보디빌딩에서 올림피아 타이틀을 땄던 사람부터도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딩이라는 것의 그 시작과 보디빌딩이라는 것의 현재 약물이라는 것으로 관통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역겨운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디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스테로이드와 한 몸인 거고, 내추럴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그냥 저는 장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시합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요즘에는 내추럴 시합을 열면 참가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시합이 돈을 더 버니까 그쪽에 이제 또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뷰 팔죠. 영상 시청을 하고 그거를 유료 결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내추럴 보디빌딩을 그렇게 유료 결제 시스템으로 바꾼다. 그럼 저는 아무도 안 볼 거라고 봐. 뭐 가족들이나 보고,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보디빌딩 시합, 조그만한 그 보디빌딩 시합 가면 다 가족들, 자기 지인들, 그 사람들 관람비 받고 이렇게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를 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의 한계를 본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보디빌딩을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약물 쓰지 않고 그냥 진짜 순수 내추럴들만 나온다, 그러면은 과연 흥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되게 웃겨. 그냥 보면은 되게 웃겨, 현재 상황이. 이 코치님, 소근육 운동은 매일 해줘도 될까요? 예를 들면 사레레 같은 거요. 요거는 이제 케바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 운동, 팔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근육이죠. 근데 팔 운동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근육통도 없고 아무 데미지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매일 해줘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레레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하는데 어깨가 좀 불편해,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회복이 될 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 상처가 나고 그게 회복이 되는 시간, 이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회복력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창님이 운동을 했는데 내가 다음날 컨디션이 말짱해요. 그러면은 저는 매일매일 해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빈도를 그렇게 올리는 거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가슴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유승준이라는 가수를 보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런 정보가 없었죠. 그러니까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가슴 운동, 푸시업, 벤치프레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저는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가슴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근데 특정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의 과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비슷해.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엄청 큰 사람들,
정보 없이 그냥 어깨 운동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부위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견갑 주변 근육이 계속 경련이 있어서 견갑거근을 풀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견갑 주변 근육이라면 어떤 부위인지를 확인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견갑 주변. 견갑이 있죠? 견갑에는 여기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요 밑에 이제 극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원근, 그리고 안쪽에는 견갑하근, 그리고 갈비뼈 쪽으로 가서는 전거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견갑거근은 지금 이쪽에서 경추로 들어가겠죠. 견갑 삼각에서 경추로. 그리고 이 안쪽에는 능형근이 있고 중간에서는 승모근, 그리고 승모근 상부는 후두부에서 후두부에서 타고 와서 쇄골로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그렇게 뭔가 경련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이제 정확히 어떤 근육인지를 찾는 게 되게 좀 중요하겠죠. 먼저 그렇게 보면은 뭔지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이거 슈퍼챗을 쏘셨는데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이승현님, 능형근 쪽. 아까 질문 맞네요. 이승현님, 능형근 쪽. 능형근은 요 견갑 안쪽에 붙어 있죠. 우리가 뭐 메디알 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디알 보더에 붙어서 경추, 흉추 요 라인으로 요렇게 이어져 있어요. 대각 라인으로.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능형근 쪽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카운터하는 근육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능형근을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폼롤러를 이 척추 중앙에다 대놓고 내 몸을 약간 옆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에 무게가 쏠리게 폼롤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형근이 견갑에서 척추로 들어가요. 극돌기 라인으로 이렇게. 자, 근데 이거에 카운터 되는 거는 전거근이에요. 전거근. 전거근도 똑같이 붙어 있거든요. 전거근도 견갑골 내측연 안쪽에 붙어서 갈비뼈로 이어져 있어요. 보통 갈비뼈 1번에서 9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견갑골을 이렇게 떼잖아요. 견갑골을 이렇게 떼보면 이쪽이 능형근, 이쪽이 전거근.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야. 이해되세요? 이게 능형근이고 이게 전거근이야. 실제로 이게 해부를 해보면 해부를 해가지고 견갑골을 이렇게 드러내면 능형근하고 전거근이 같이 딸려요. 이렇게 같이 딸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 견갑골이 있고 능형근, 전거근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의 근육은 우리가 해부를 했을 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따로따로 근육을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근막에 의해서 두 개는 거의 붙어 있어요. 갈비뼈에 그 갈비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왜? 갈비뼈 하나가 있고 이쪽에 고기가 있고 이쪽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 구조가. 그래서 능형근이 너무 타이트해졌을 때는 반대로 전거근을 이렇게 밀어서 카운터하는 트레이닝을 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전거근 운동을 해라. 전인 운동을 좀 해라. 그리고 능형근 많이 풀어주고 능형근 운동도 당연히 같이 해야겠죠. 혈액순환이 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밸런스가 잘 맞아질 겁니다.